손쉽게 영국군의 승리로 끝이 날 것만 같았던 전투. 그러나 예상과 달리 허술한 대륙군을 상대로 영국군은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영국 내 최고의 지휘관들을 전투에 대거 투입했지만 아메리카 대륙에서 영국군은 수많은 사상자를 내며 위태로운 상황까지 놓이게 됩니다. 형편없는 대륙군을 상대로 위기에 빠진 영국군. 그런데 여기에 영국을 뒤흔든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식민지 13개 주를 하나로 똘똘 뭉치게 한 역사적인 사건인데요. 이대로 영국군은 기 한 번 펴보지 못하고 무너지고 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전쟁사를 읽어드리는 전쟁사 읽어드립니다의 역사학자 임명환입니다. 제2차 대륙회의가 열리는 동안에 대표들 사이에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전쟁의 목적에 대해서 합의를 보지 못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원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요구사항만 관철되면 영국에 붙어 있느냐, 이거 차이로 갈라진 것입니다. 존 애덤스와 새무엘 애덤스, 버지니아의 리처드 헨리 리 등은 독립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펜실베니아의 존 디킨스는 영국과 빨리 화해를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대부분의 식민지인이 독립이 아니라 대영 제국 내부에서 불만 사항을 바로잡기 위해 싸운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영국은 세계 질서를 주도하던 나라였기 때문에 독립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강인 영국 해군의 보호 없이 과연 대서양 무역을 할 수 있을까? 당시 아메리카 대륙에는 프랑스와 스페인 식민지도 있었어요. 영국 없이 식민지인들만으로 프랑스와 스페인 그리고 인디언들까지 싸워서 이겨낼 수 있을까? 때문에 독립을 반대하는 많은 식민지인들은 영국과 빨리 타협해서 식민지 자치만 보장을 받자. 그래서 계속해서 영국의 보호 아래 남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고 1년 만에 대부분이 생각을 바꿉니다. 영국이 인디언, 아프리카 흑인 노예, 독일인 용병을 신병으로 모집하자 식민지인은 분노하기 시작했고, 영국 정부가 식민지 항구를 봉쇄하고 화해의 노력을 딱 잘라 거부하자 많은 식민지인들이 독립만이 유일한 선택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식민지인들에게 독립전쟁이 필요하다고 설득해야 되는데 이때 결정적인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온 사상가 토마스 페인입니다. 토마스 페인은 영국에서 아메리카로 이주한 지 2년이 채 안 되는 인물이었는데 1776년 1월 상식이라는 책을 내고 이 책 한 권으로 영국의 식민지로 남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뒤집어 놓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수세기 동안 영국은 군주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거짓말을 했다. 정부가 국민을 억압할 때는 왕에 가까운 고문들이 대신 비난받았다. 그동안 왕은 비난으로부터 벗어나 늘 정당함의 명사로 여겨졌다.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왕은 실제로는 폭력으로 지배해왔다. 조지 3세 역시 자기 마음대로 식민지인들의 복종을 강요하는 단순히 잔인한 짐승에 불과하다. 내가 영국을 떠나 미국에 있어 보니 미국이 세계의 유일한 희망이다. 미국은 계몽주의 사상에 입각한 자유와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다. 아메리카에 정착한 청교도들이 강조한 모두가 우러러보는 도시, 즉 언덕 위의 도시를 만들 수 있는 특별한 나라가 미국이다. 그러니 식민을 잔혹하게 괴롭히는 영국식 정치체제와 완전히 결별하는 것이 아메리카인에게는 당연한 상식이다 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토마스 페인이 이렇게 주장한 이후부터 미국인들의 사상에는 우리가 특별하다는 의식이 자리 잡습니다. 상식은 당시 식민지 인구가 300만 명이었는데 무려 50만 부가 팔려나옵니다. 1776년 초 독립에 대한 지지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데 일조했으며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존 애덤스, 패트릭 헨리도 반합니다. 여름이 되면서 대륙회의는 공식적인 독립선언을 기초할 위원회를 임명했고 1776년 7월 2일에는 결의문을 채택합니다. 그리고 이틀 후 7월 4일에 미국에서 가장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13개 식민지 대표가 필라델피아에 모여 공식적으로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독립선언서 자체를 승인해서 이틀 전에 식민지 대표들이 취했던 행동을 공식적으로 정당화합니다.
독립선언서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조물주로부터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인류는 정부를 조직했다.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인민의 동의로부터 유래하는 것이다. 어떠한 형태의 정부이든 이런 목적을 파괴할 때에는 언제든지 정부를 개혁하거나 폐지해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이 인민의 권리이다입니다. 두 번째는 영국 왕의 제목을 나열하는 것입니다. 왕은 영국 의회의 배후에서 식민지인과 맺은 계약을 위반했다. 그래서 식민지 연합은 자유롭고 독립된 나라가 되어야 하며 또한 그렇게 될 권리가 있다. 영국 왕에 대한 모든 의무에서 벗어날 것이고 식민지 연합과 대영 제국이 맺고 있던 모든 정치적 관계는 완전히 해체될 것이며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독립선언서는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날을 기념해서 미국의 독립기념일이 됩니다. 그리고 독립선언서 이후에 각각의 식민지가 스테이트, 즉 주로 개편이 됩니다. 토마스 페인의 상식이 아메리카 대륙의 식민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동안 영국은 보스턴이 싸우기에 부적합한 곳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보스턴은 아메리카에서 영국의 가장 반감이 센 지역이었고 고립되거나 포위되기도 쉬워서 전략상 방어하기가 어려운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1776년 3월 17일 영국군은 수백 명의 충성파 망명자와 함께 보스턴을 떠나 노바스코샤의 헬리팩스로 향합니다. 영국군은 보스턴에서 패퇴한 후에 신속하게 조직을 재편합니다. 1776년 여름 동안에 수백 척의 영국 함대와 3만 2천 명의 병사가 뉴욕에 도착하죠. 뉴욕엔 항구가 있어서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가진 영국이 작전을 펼치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남부와 북부 식민지의 허리를 자를 수 있는 중요한 요충지라는 판단도 있었습니다. 이때 공포의 군단으로 명성이 자자한 부대까지 합세합니다. 이들의 정체가 독일 왕 프리드리 2세가 파견한 독일 헤세닌 부대 8,000명이었습니다. 독일 용병은 유럽 전쟁사에서 스위스인과 쌍벽을 이루는 최고의 용병대였습니다. 독일도 지방마다 이게 특성이 다른데 헤센이 용병으로 제일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이들을 지휘하는 하우 장군은 대륙회의에 영국 왕에게 항복하고 사면을 받을지 아니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는 영국군에 대해서 전쟁을 수행할 것인지 선택하라고 제의를 합니다. 그만큼 영국군의 자신감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긴 또 하나 이유가 있었어요. 이 직전에 대륙회의가 독립전쟁 역사상 최대의 실수를 하게 되는데 바로 캐나다 케벡 원정입니다. 조지 워싱턴은 단순한 민병대였던 부대를 3개 여단 독립군으로 조직화하고 독립군 지원 모집을 확대합니다. 그런데 무리한 원정으로 수천 명의 병력을 잃어버렸고 그에게 남은 병력은 19,000명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중에 4,000명은 부상병이었죠. 누가 봐도 질 게 뻔한 싸움이었지만 식민지인들은 전쟁을 선택하고 독립선언까지 해버립니다. 하우 장군은 독립군을 패배시켜서 독립선언의 길을 꺾어야 한다 이런 생각에서 워싱턴 부대를 섬멸하고 뉴욕을 장악하고자 합니다. 자, 위기에 빠진 조지 워싱턴,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하우 장군에 맞선 조지 워싱턴은 지금의 맨하탄 건너편인 롱아일랜드에 주둔합니다. 이곳은 뒤에 이스트강을 둔 배수진인데 아마도 워싱턴은 벙커 전투가 재현되기를 희망했던 것 같습니다. 강력한 진지전을 펼쳐서 영국군에게 출혈을 강요하는 것이죠. 롱아일랜드는 중앙에 등뼈처럼 이어지는 구릉이 있습니다. 이 구릉을 방어벽으로 삼아서 영국군을 막으려고 합니다. 구릉에는 3개의 고개와 해안도로 4곳의 접근로가 있었는데 이곳에 병력을 나누어 배치하고 후방에 2선 부대를 예비대로 배치합니다. 괜찮은 작전이었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독립군이 이렇게 섹터를 나눠서 병력을 운용해 본 경험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령관은 각자 섹터를 맡은 지휘관들의 성향을 알고 제가 어떤 사고를 칠 거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워싱턴이 그런 체크가 불가능했던 것이죠. 결국 누군가가 사고를 칩니다.
동쪽 섹터를 맡은 부대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러요. 자마이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브루클린으로 들어오는 고개의 길이 하나 있는데 이 고개에 겨우 경계병을 5명만 배치한 겁니다. 영국군은 각 수비대 앞에 병력을 보내서 이들을 고착시키고 부대가 없는 자메이카 방면으로 공격 부대를 우회시킵니다. 자마이카에 가까운 독립군 부대는 금방 괴멸됐지만 거리가 있는 서쪽에 있는 스털링 부대는 용감하게 싸워서 2시간 이상 영국군의 진격을 저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조지 워싱턴은 브루클린 고지에 병력을 모아서 최후 방어를 시도하게 됩니다. 물론 영국군을 막아내는 데에는 실패합니다. 영국군은 그러면 완벽한 승리였냐? 그것도 아니에요. 마지막 순간에 하우 장군이 망설입니다. 전멸을 모면한 독립군 9천여 명은 포구를 이용해서 몰래 이스트강을 건너서 맨하탄으로 들어갑니다. 하우는 뒤늦게 독립군을 뒤쫓아 맨하탄으로 들어갔지만 천천히 들어가는 바람에 워싱턴을 놓치게 됩니다. 하우 장군이 망설이는 이유는 항상 병력 소모를 너무 걱정했기 때문이다. 이 덕분에 워싱턴은 대패하기는 했지만 포로가 되거나 전군이 전멸할 위기를 아슬아슬하게 모면합니다. 만약 이때 배수진을 치고 있는 독립군을 섬멸해버렸거나 워싱턴을 사로잡았더라면 설사 전사자 수가 영국군이 더 많았더라도 영국군의 대승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벙커힐에서는 숫자가 많으면 고지를 점령하고도 지는 거고요. 이번에는 군대의 반을 잃었어도 상대를 전멸시켰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우는 이걸 반대로 한 거죠. 하우는 손익계산서상의 승리를 택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영국군은 결과적으로 독립군을 롱아일랜드 밖으로 밀어붙여서 맨하탄을 포기하도록 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뉴저지 평야를 가로질러서 델라웨어 강을 넘고 펜실바니아까지 몰아냅니다. 영국군은 겨울 동안 뉴저지 북중부 델라웨어 강 인근 트렌턴에 있는 독일인 용병 헤세인의 전초기지에 주둔합니다. 여기가 좀 추워요. 요즘도 이상한파 막 영하 3, 40도 떨어지는 데라 겨울이 되면 이제 전투를 못합니다. 이때 조지 워싱턴이 패잔병을 이끌고 반격을 시도합니다. 1776년 크리스마스 날 밤 꽁꽁 얼어붙은 델라웨어 강을 건너 헤세인을 놀라 흩어지게 만들어서 결국 트렌턴을 점령합니다. 이것이 바로 트렌턴 전투로 조지 워싱턴의 기지와 투지가 가장 빛난 전투로 알려져 있습니다. 독립군은 이 직전까지만 해도 거의 모든 전투에서 큰 성과를 내지 못합니다. 영국군에게 밀려서 펜실바니아까지 후퇴했던 터라 사기도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었죠. 펜실바니아까지 도강에 성공한 워싱턴 부대는 겨우 5,000명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반해 하우의 병력은 12,000명이었죠. 그리고 2만 명의 추가 병력이 뉴욕에 있었습니다. 워싱턴 부대는 붕괴 직전이었고 델라웨어 강이 얼어붙게 되면 영국군이 도보로 강을 건너서 공격해 올 것이 뻔했습니다. 또 독립군의 복무 기한이 12월 31일까지라서 며칠 뒤면 병사들 대부분이 집으로 돌아갈 상황이었죠. 이런 위기에서 워싱턴은 과감한 결단을 내립니다. 영국군을 보병전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 동등한 대포로 이겨보자는 것이었죠. 워싱턴은 본대에 있는 거의 모든 대포를 모아서 트렌턴을 공격하려고 강을 건너기로 합니다. 크리스마스 날 밤 워싱턴은 본인의 군대를 셋으로 나눠서 델라웨어 강을 건너갑니다. 이때 하우와 영국군도 독립군의 기습 공격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대비하고 있었고 강을 건너는 데 성공한 워싱턴의 부대는 전체 병력의 3분의 1인 2,000여 명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승리의 여신이 워싱턴을 도왔는지 워싱턴은 트렌턴 언덕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대포를 설치해서 포격을 시작하죠. 이 전투에서 승리한 독립군 병사들은 사기가 올라서 6주간 복무 연장을 했고 방어 전투까지 승리를 거둡니다. 그 후에 워싱턴은 프린스턴으로 진격해서 그곳 대학에 본부를 두고 있던 영국군을 몰아냅니다. 조지 워싱턴의 과감함, 전술적 변경, 운까지 합쳐져서 극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죠. 이때 얼어붙은 델라웨어 강을 건너는 워싱턴의 모습은
가로 6m가 넘는 대작으로 그려져서 미국 독립전쟁을 상징하는 기념비적인 작품이 되어서 현재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승리는 오래가지 못했죠. 워싱턴은 프린스턴과 트렌턴을 장기적으로는 지키지 못합니다. 모리스타운 인근 언덕으로 피신해서 겨울을 보냅니다. 1777년 독립군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전투이자 독립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바로 세라토가 전투입니다. 영국군과 독립군 사이에는 자잘자란 전투가 많았어요. 200여 차례가 넘는 전투가 벌어지자 양측 모두 지쳐갔고 영국군은 이 전쟁을 끝낼 한 방의 충격적인 전투를 구상하게 됩니다. 바로 독립군을 양방향에서 공격해서 섬멸시키자는 것이었죠. 즉 뉴욕에 있던 하우 부대가 뉴욕에서 위로 허드슨 강을 따라 올라가서 올버니로 진격하고 퀘벡에 주둔해 있던 다른 부대를 아래쪽인 매사추세츠로 내려보내서 하우의 부대와 합류시켜서 독립군을 압착시키자는 것입니다. 이때 퀘벡에서 내려오는 북쪽 부대의 지휘관이 존 버거인입니다. 버거인 부대는 자신만만했는데 중간에 작전이 꼬여버립니다. 하우 장군이 버거인 부대를 맞으러 북쪽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남쪽으로 내려가서 필라델피아를 공격해버립니다. 그 바람에 버거인은 홀로 북쪽에서 전쟁을 치러했고 너무나도 긴 행군에 자멸해버립니다. 그러면 하우 장군은 왜 계획과 다른 행보를 보였던 걸까? 하우는 하우대로 반란의 중심 도시인 필라델피아를 포위하면 전쟁이 곧바로 종결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미국 독립전쟁에서 영국군의 제일 문제는 통합사령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마를 향해서 움직입니다. 북쪽에서 내려오던 버거인 부대는 매사추세츠가 아닌 세라토가에서 잠시 진지를 세웁니다. 이때 병력에서 밀리기만 했던 독립군이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조지 워싱턴이 몬트리올에 주둔해 있던 독립군을 세라토가로 보냅니다. 그리고 전면에 나서지 않고 습지대였던 이 지역 지리를 활용해서 전투를 벌입니다. 독립군은 나무 뒤에 숨어서 영국군에게 무차별 공격을 퍼붓죠. 특히나 이 전투는 사격 실력이 중요한 전투였는데 독립군은 명사수라고 불리는 소총부대를 투입합니다. 소총부대는 아주 멀리 떨어진 장거리에서 저격해도 명중할 만큼 실력이 뛰어나서 영국군의 지휘체계를 무너뜨립니다. 소총부대가 사용한 총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영국군과 독립군은 다른 종류의 소총을 사용했어요. 영국군은 브라운 베스, 독립군은 켄터키 롱 라이플을 사용합니다. 두 총의 성능 차이는 분명했어요. 영국군의 총은 분당 발사되는 연사 속도가 빨랐습니다. 이상하게 영국군은 연사 속도에 목숨을 겁니다. 이건 1차 대전 때까지도 안 변합니다. 독립군 총은 유효 사거리가 2배나 길었어요. 영국군 총이 90m까지 발사되었다면 독립군 총은 180m까지 나간 거죠. 정확도도 독립군 총이 월등했습니다. 독립군이 영국군보다 성능이 좋은 총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아메리카 대륙의 드넓은 땅에서 원주민과 싸우다 보니 멀리까지 발사되는 총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붙어서 라인 배틀할 때는 많이 쏘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처럼 멀고 벌판 있고 저격병의 천국인 땅에서는 멀리 이동하는 동안 쏘는 게 더 나은 겁니다. 세라토가 전투에서 독립군은 300여 명의 사상자가 났는데 영국군은 1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납니다. 결국 버거인은 영국 귀족의 자부심을 꺾고 항복을 선언합니다. 이것이 영국군 최초의 항복이자 엄청난 충격이었죠. 미군이 최초로 대승리를 거두었지만 이 영광은 워싱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우 장군이 큰 저항 없이 필라델피아를 손에 넣었고 대륙 회의는 펜실바니아의 요크로 피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수도가 함락된 거 비슷했어요. 하우 장군은 롱아일랜드 이후로 계속 승리하고 있었지만 결정적 승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더 혼란만해집니다. 필라델피아를 점령하면 될 것 같았는데 이게 안 돼요. 도대체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디를 점령해야 되는 거야?
대륙군은 병력이 늘지도 않지만 또 희한하게 쳐부셔도 또 회복이 됩니다. 이게 꼭 죽지 않는 군대와 싸우는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전쟁이 길어지면 아메리카 대륙에서 군대를 유지하기 위한 전쟁 비용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전투에서 밀리면 영국 본토에서 군대를 보내야 하는데 바다를 건너오는 동안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죠. 혹시라도 늦게 도착하면 그 사이에 전멸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하우는 계속해서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워싱턴도 마음이 편치는 않았습니다. 이 엉터리 군대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 같았어요. 병력도 능력도 지지부진했습니다. 1777년에서 78년 사이에 조지 워싱턴은 필라델피아를 포기하고 더 서쪽 깊은 곳 포지 계곡이라는 한적한 지역으로 들어가서 이곳에 겨울 수경지를 만들고 머물게 됩니다. 이때 조지 워싱턴의 병력은 8천에서 1만 정도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한 괴짜 사나이가 나타납니다. 본인 말로는 독일 남작이며 프리드리 2세 밑에서 장군으로 복무했다고 하는 프로이센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프리드리 빌헬름 아우구스트 하인리 페르디난트 폰 슈토이벤입니다. 이게 이름이 왜 이렇게 기냐? 이걸 알기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알렉산드로스, 한니발, 카이사르, 나폴레옹, 롬멜 이런 이름이죠. 이게 독일 전쟁사의 유명한 장군들 이름 쫙 붙인 겁니다. 그가 프로이센 군대에서 복무했다는 경력은 맞았는데 사실 계급은 대위였습니다. 그는 워싱턴의 민병대를 제대로 된 군대로 만들어주겠다라고 나서서 대륙회의에 이력서를 갖다 밀었습니다. 이 영락없는 완전한 사기꾼처럼 보이는 인간이었는데 또 한 사람이 그의 진가를 알아봅니다. 바로 조지 워싱턴이었죠. 슈토이벤은 워싱턴의 잔소리로 해결하지 못한 기능적인 부분을 완벽하게 메워줍니다. 그는 단숨에 훈련 교범을 제작했고 프로이센 훈련식을 고집하지 않아요. 이게 큰데요. 프로이센 군대는 유럽 군대에서 제일 기계적인 군대로 유명해요. 그가 경험한 로봇 프로이센 군대의 경험을 가지고 이 자유민들을 자유민 군대로 만들어줍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나라 병사들은 이렇게 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당신이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다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합니다. 슈토이벤의 노력이 비록 독립군을 영국군보다 우수한 군대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전술적으로 숙련되면서 독립군의 활동 범위, 전술의 선택권을 넓혀주게 됩니다. 패전해도 붕괴되지 않고 후퇴할 때도 점점 달라져요. 이걸 병사들이 보고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거죠. 또한 대륙회의도 시간이 지나니까 군수, 보급체제, 징병제제 이런 것들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게 됩니다. 군대는요,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계속 이기고 있는데 고참 병사들은 죽어가고 훌륭한 부사관과 장교들은 사라지고 탄약은 떨어져 가면 병사들은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미군은 반대예요. 패하고 있지만 병사들의 수준은 높아지고 보급도 좋아지고 장교들의 수준도 좋아지는 거죠. 이런 군대는 자신감을 잃지 않습니다. 질과 양에서 독립군은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나갑니다. 미국 독립전쟁이 중반기에 도달했습니다. 미군은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 영국군을 이길 상태는 되지 못합니다. 영국군은 계속 이기고 있지만 아직도 머리와 심장이 어딘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과제는 분명해요. 미군은 영국군보다 더 세져야 하고 영국군은 미군이 더 세지기 전에 이 전쟁을 이기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미국 독립전쟁의 3라운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팽팽한 긴장감 때문에 이들은 계속 실수와 시행착오를 저지르면서 악정고투를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